네, 안녕하세요. 고3 정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서 고3 정시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고3 국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째 고3 정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주로 대치동과 그리고 강동 지역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1타 강사라는 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대성마임에게 김승리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연구소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교재 제작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수업 진행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 수업도 따로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에 수능과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올해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치른 시험의 등급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5년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등급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3학년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은 선택 과목이 생겨요. 화법과 정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2, 3년 동안의 모의고사와 수능은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어는 불수능이다. 그 불수능이란 얘기는 끝난 지가 좀 됐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점수가 조금 배치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83점에서 1등급이 끊겼어요. 요거는 살짝 돌연변이 같은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1년 선배들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로 넘어가 보시면은 갑자기 10점 넘게 등급 컷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요 100점이 아니라 97점이 1등급 컷이라는 소리는 문제를 단 2개만 틀려도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조금 더 이제 83과 97의 중간 지점 정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모의고사랑 수능이 이렇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3월 달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돌연변이 같은 어려운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어렵다더니 진짜 어렵구나, 너무나도 어렵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6월 달에서는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9월 달에는 점수가 훅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한 시점은 지금 25년에 치는 수능을 치는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의 수능이 단 15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의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은 15일 후에 알게 되겠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4년도 수능에서 화작은 95점, 그리고 언매가 92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지점으로 봐야 될까요?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입니다. 합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라면은 굉장히 쉬운 정도의 시험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그래프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돌아와서 이 중간 지점에서 수능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선배들의 등급과 그리고 이 등급의 흐름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가? 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26년 수능 역시 정시 난이도 하락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들까지도 계속해서 난이도가 하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수능에서도 아마 등급은 1등급 컷은 여기서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배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목 선택을 하는 마지막 해의 학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 이후에 후배들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언매라는 과목이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실제로 문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등급 컷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문법을 하기 싫거나 혹은 문법을 할 수가 없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6년도 수능,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후배들과 또 한 번 더 시험을 친다고 쳤을 때 문법을 강제적으로 쳐야 돼요. 강제적으로 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부터는 여러분들의 후배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만 불리해지는 게 아니죠. 누구도 불리해집니까? 바로 재수생들이에요. N수생들은 내년 수능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을 다 갈아 넣어서 마지막 한 번의 시험에 올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15일 후에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 선배도 만약에 수틀리면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험이 쉽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단 하나만 해도 등급컷이란다. 등급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서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시 준비를 할 때 확실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첫 번째, 배경지식의 문제입니다. 요 배경지식은 사실은 수능에서는 배경지식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비문학은 거의 요구하지 않고 문학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 배경지식이 보통 1학년과 2학년 때 배웠던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보통 배경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희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수시로서 대학을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정시 최저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정시를 준비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를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정시로서 나는 대학을 가겠다. 이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은 불리한 거예요. 왜? 문학에 있어서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지식은 내신에서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도망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다시 1, 2학년 때 배웠던 배경지식을 확실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수능의 가장 큰 핵심인데 독해력과 시간 문제. 이 둘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지금 15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배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풀고 있는 시기예요. 국어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시험이죠. 요 80분 동안 45문제를 다 풀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10명 있다고 치면은 10명 중에서 기껏 3명 정도만 80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시간 문제는 도대체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글을 읽는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모든 지문들은
반영,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특강에서 반영된 지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들을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이 이해를 하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초조해지기 때문에 초조해지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둘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은 결국 제대로 푼 것도 없으면서 시간은 모자란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정시에서 국어가 100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00점은커녕 3등급도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 칠 때가 다가오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한번 칠 때마다 멘탈이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1년 동안, 최근에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러기도 했지만은 모의고사 한번 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푼다고 풀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해답은 간단한데도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멘탈이 깨지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멘탈이 깨지지 않고 독해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력 해결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을 내신에서 배우면서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글을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진 여러 가지 글들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게 주제통합적 읽기예요. 비판적 읽기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정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눈앞에 있는 지문만 읽고 그 지문에 대해서 문제만 풀면은 세상 공부를 다 한 것처럼 끝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글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비문학에서 환율에 관한 지문을 봤다. 근데 내가 환율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내 독해력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내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환율에 관한 많은 글들을 최대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귀찮고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글 하나만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줘야 되는 것인데 바로 자발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발적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상 질문을 스스로 한 친구들과 질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만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등급이 보통 2등급 이상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순간 저는 이 친구는 문법이 약하구나.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세 문법을 잘 모르는구나. 혹은 이 친구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처럼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 그랬다시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들으러 와서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듣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신은 그렇게 해서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 3시간 수업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숙제를 풀고 숙제만 푸는 게 아니라 주제 통합적 읽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심지어 문제집까지 스스로 사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클리닉을 운영할 것인데 그 클리닉에서 자발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질문을 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역질문을 할 겁니다. 너는 이것은 왜 틀렸을까? 너는 이 4번 선지를 고른 이유가 무엇이니?
자, 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당황은 하겠죠. 나 아무 생각 없이 답을 골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슬슬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사항들까지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나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수능 국어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저랑 여러분들, 학생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함께 문제점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클리닉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저같이 압구정 국어학원에 있는 저 신동욱 선생님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대치동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대치동에 있는 거대 강의, 한 반에 200명, 3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고 조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를 들었지만은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1년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즌 1부터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내년 3월 달에 산모일 거예요. 3월 모의고사를 먼저 잘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모 대비 프로그램은 시즌 1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이 시즌 1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완벽한 독해와 공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쉬운 길, 지름길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 문학은 공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을 그냥 재미로 읽거나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작가의 의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등장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공감하고 분석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풀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먼저 캐치하는 본질 깨닫기 연습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독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율을 알든 모르든 일단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알면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을 푸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지만은 지금까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일까요? 결국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고 독해력만 있다면은 경제 지문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걸로 구성되는 게 바로 수능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의외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선지, 즉 문제도 원래는 글입니다. 선지를 읽지 못해서 지문을 잘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선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세 가지는 제가 시즌 1 때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날에 제가 학생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형 강의에서는 절대 클리닉을 진행하지 않죠. 저만 오로지 여러분들을 1대1로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제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수업 시간에 제공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라에 이제 4대 국어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한수 모의고사인데 이 한수라는 회사에서 만든 주간지를 과제장으로 매 주마다 한 권씩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제장을 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시즌 1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년간의 대장정을 수능 칠 때까지 밟게 될 것인데, 시즌 2는 체화 과정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독해법을 체화시키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수능 특강 책을 당연히 사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책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반영 비율이 50%가 넘어요. 직접적으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50%의 지문, 즉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지문이라고 해도 수능 특강에서는 이미 이런 주제의 지문이 나올 거라고 미리 예고를 다 해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치동의 대형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분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들은 그냥 1년 내내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스스로 만드신 지문 내용을 독해력 위주로만 분석을 하세요. 절대 수능 특강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저는 반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면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체화 과정에서 수능 특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즌3 심화 과정에서는 독해법을 심화시킨과 동시에 그때 나와 있는 수능 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는 파이널 과정인데, 이때는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시기예요. 시간이 안 맞을 거기 때문에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연습을 주구장창 하면서 또 본인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실수들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년간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렸고, 제가 일주일에 수업을 총 2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그 2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이나 요일 같은 것은 학원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